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도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미션 귀멸의 칼라에서 시노부가 먼치킨 주인공이 된다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일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시노부 같은 경우는 매력이 넘치는 인기 캐릭이지만 기사대 조들 중 가장 약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어서 살짝 아쉬운 캐릭터죠. 그런 시노부를 귀멸의 칼날 주인공으로 만들어 버프를 시켜본다면 어떨지 써보겠습니다. 이 가상 시나리오 콘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 따라가는 매끄러운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정은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유명한 의사 집안인 고초가에 태어난 고초 카나에와 시노부, 그녀들의 아빠는 명석한 돈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쳤고 엄마는 간호사 출신으로 자유로운 성품을 가지고 몸이 아픈 이들을 간호해줬습니다. 그들의 부모는 돈이나 명예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낙후된 지역으로 가 자주 봉사활동을 하곤 했는데, 첫째 카나에는 엄마를 닮아 불쌍한 사람들을 가엾게 여기는 마음이 따뜻한 아이로 자라났고, 둘째 시노부는 아빠를 닮아 명석한 두뇌를 가져 어릴 적부터 약하게 뛰어난 재능을 보였죠. 어느 날 코초 가족은 빈민촌의 의료봉사를 떠나게 되었고 낮에 열심히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줬습니다. 시노부는 자신이 만든 약을 먹고 통증이 사라졌다는 사람을 보고 뿌듯함을 느꼈죠. 그렇게 어느덧 시간이 흘러 밤이 되었고 코초 가족은 낡은 여관에서 하룻밤 묵으려고 했습니다. 하루의 피로를 씻어내기 위해 잠을 청하게 된 코초 가족. 그때 밖에서 갑자기 요란한 소리가 들렸고 엄마와 아빠는 무슨 일인가 하고 밖으로 나가봤죠. 그렇게 밖에는 아까 낮에 병을 치료해준 환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상태가 어째 심상치 않았습니다. 아빠는 괜찮으시냐고 몸에 이상이 있어서 찾아온 거냐며 물었는데 그 순간 그 날카로운 송곳니를 드러내며 시노부의 엄마 아빠를 덮쳤죠. 시노부와 카나에는 놀라서 이게 무슨 짓이냐고 그들을 떼어내려고 했지만 그녀들의 엄마 아빠는 숨통이 끊어지면서도 딸들의 걱정에 어서 도망가라고 했고, 엄마 아빠를 이대로 두고 도망갈 수 없다며 울고 있는 카나이를 시노부가 억지로 끌고 여관방 안쪽으로 숨었습니다. 시노부는 최대한 저 혈기에게서 들키지 않도록 숨는 도중에도 자신들이 도망치는 적을 지우며 다른 곳에 신발 자국을 찍었고 옷장 안에 카나이와 숨어 있었죠. 코초의 부모를 잡아먹은 혈기들은 코초 자매를 찾기 위해 여관에 사사치 뒤졌고 그들은 혈기들의 발자국 소리에 공포에 짓눌렸습니다. 시노부의 작전은 혈기에게서 시간을 끌긴 했지만 완벽히 도망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여관 전부를 뒤진 혈기들은 마지막으로 코초자매가 있는 옷장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죠. 저벅저벅 소리와 함께 코초자매는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식은땀을 흘렸고 곧이어 옷장의 문이 열리며 혈기가 씩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혈기의 머리가 퍽하는 소리와 함께 날아가 버렸고 그 혈기의 몸은 재가 되어 소멸했죠. 시노부는 이게 무슨 상황이지? 라고 당황했는데 저쪽에서 누군가가 다가왔고 괜찮니? 너네라도 살릴 수 있어서 다행이구나 라고 하며 교메이가 나타났습니다. 시노부는 최대한 침착하게 당신은 누구고 이들은 왜 우리를 공격한 거냐고 물었죠. 교메이는 자신의 혈기들을 죽이는 집단 귀살대의 암주 히메지마 교메이며 이 마을 사람 중 몇 명이 혈기가 되어버려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교메이는 이어서 이곳의 혈기는 전부 퇴치했으니 부디 안전한 곳으로 가라고 너네 부모가 죽은 건 참 유감이라고 하면서 돌아섰고 시노부는 그런 교메이를 붙잡고 이렇게 가녀린 소녀들을 놔두고 가버리면 어떻게 하느냐고 우리에게도 혈기들과 싸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했죠. 교메이는 너네 같은 소녀들에게 싸움을 가르치는 것은 겨우 살아난 인생을 다시 내놓으라고 하는 셈이라며 거절했는데 시노와 카나이는 계속해서 교매를 따라다니며 검사가 되어 자신들과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할 거라며 설득했습니다. 그의 교매는 꾀를 내어 그녀들을 엄청나게 큰 바위 앞으로 데려갔고 그 바위를 힘으로 밀어 움직이는 걸 보여줬죠. 그러면서 혈기들을 죽이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다며 너네가 이 바위를 조금이라도 움직인다면 그때 교육자를 소개시켜주겠다고 했습니다. 그의 시노부는 이건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냐며 우리는 아직 어리니까 둘이 함께 힘을 합쳐 움직이는 것을 허락해주라고 했죠. 교메이는 그렇게 하라며 허락했고 돌아서며 저 바위는 어린 소녀들이 10명이 넘게 와도 움직일 수 없을 것이니 조금 하다가 포기하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시노부는 교메이를 불러왔고 교메이에게 당신 말대로 이 바위를 움직였으니 어서 검수를 알려주세요 라고 했죠. 교메이의 감각은 확실히 바위가 엄청나게 움직여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고 도대체 어떤 힘으로 이 바위를 움직인 거지? 라며 당황했습니다. 전날 교메이가 물러가자 카나이는 도대체 이 큰 바위를 어떻게 움직이라는 거야? 라며 울상을 지었는데 시노부는 이 정도는 쉬운 좀 먹기라며 바위 밑 바닥에 홈을 팠고 철로 된 막대기를 가져와 지렛대 원리를 사용해 돌을 조금씩 움직여버렸던 거였죠. 시노부는 교메이에게 사람의 힘은 물리적인 것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닌 두뇌에서 나오는 힘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분명 우리는
혈기를 퇴치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라고 했습니다. 그의 교메이는 약속대로 어쩔 수 없이 그녀들에게 교육자를 소개시켜줬고 그들은 몇 년간 치열한 훈련을 통해 귀할대 선별시험을 통과하게 되었죠. 코초 자매가 선별시험에 통과하자 이례적으로 우야시키 당주는 이 자매에게 주들에게만 지급하는 거처를 마련해주게 되었는데 코초 자매는 왜 이제 막 귀살대원이 된 우리에게 이런 선물을 주는 거냐고 묻자 우야시키 당주는 원칙적으로는 일반 귀살대원에게 집을 선물해주진 않지만 이 집은 암주 교메이가 부탁해서 코초 자매에게 마련해주라고 했다 했습니다. 교메이는 평소에는 산속에서 수련하고 임무 때는 여관을 통해 지냈기에 따로 거처를 마련하지 않았는데 처음으로 자신이 귀할대 교육자를 소개시켜준 아이들이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엄청 신경을 썼죠. 특히 그녀들의 부모를 구해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마음속에 남아있었기에 그녀들에게 거처를 마련해준 것이었고 그녀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코초 자매 몰래 엄청 신경 써주고 있었죠. 특히 언니 카나에 같은 경우는 검술에 재능이 뛰어났고 동생 시노부는 검술에는 그렇게까지 재능 없었지만 자신의 신체적 한계를 능가하는 엄청난 전략으로 혈기를 퇴치했습니다. 시노부는 등꽃독이 혈기에게 치명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고 칼에 등꽃독을 묻힌 뒤 혈기가 싸웠는데 굳이 목을 베지 않더라도 독에 의해 재생이 되지 않고 심장과 가까운 곳을 찌르면 몸을 붕괴시킬 수 있다는 것에 독을 넣어놓고 배합할 수 있는 칼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적재적소의 독과 약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노부의 칼은 방대한 지식을 가진 시노부만이 사용 가능했습니다. 그렇게 코초 자매는 승승장구하며 귀할대의 중요한 전력이 되기 시작했고 언니 카나에는 화조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죠. 그런 중 카나에와 시노부는 길에서 노예로 팔려가고 있던 한 소녀를 발견하게 되었고 마음씨 따뜻한 카나에는 그런 카나에를 데려와 함께 살자며 나비저택으로 데려갔습니다. 그의 시노부는 카나에에게 도발대발 화를 냈는데 이미 그녀들의 집 나비저택에는 혈기로부터 부모를 잃은 여러 소녀들이 함께 살고 있었기에 이러다가 고아원이 되겠다며 투정을 부렸죠. 그럼에도 카나에는 불쌍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면 도와주는 게 코초 가문이 해야 할 일이 아니냐며 카나오를 데려왔습니다. 나비저택에 와서도 말수가 적고 시키는 것만 하는 수동적인 카나오의 모습에 버럭버럭 화를 내는 시노부. 카나에는 카나오에게 시노부가 저래도 속은 굉장히 따뜻한 아이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전해줬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며 카나에는 카나오가 검술에 재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카나오에게 꽃의 호흡을 알려주게 되었고 시노부는 혈기에 대한 연구, 자신의 독에 대한 연구를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시노부는 귀할대에 들어와 혈기를 퇴치해가며 궁금했던 것이 혈기는 인간 시절에 몸이 허약한 사람이든 아이의 몸을 가졌든 혈기가 되면 그때보다 훨씬 강한 힘을 가지게 된다는 것에 흥미가 생겼고 그때부터 신체를 더욱 강하게 만드는 혈기의 능력에 대해 연구를 했죠. 시노부는 우베야시키 당주에게 부탁을 해 나비저택과 조금 떨어진 곳에 연구실을 하나 짓게 되었고 생포한 혈기들을 구해서 해부하며 실험하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알아낸 것은 바로 혈기의 피 속에는 인간의 유전자를 변형시켜 강한 힘과 특수한 능력인 혈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물질이 있었고 시노부는 그 물질을 추출하는 것에 성공하게 되었죠. 시노부는 실험용 생쥐를 사용해 그 물질이 작용하는 방식과 부작용 등을 연구했고 그 부작용만을 없애는 약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카나오가 뛰어와 시노부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시노부는 카나오의 표정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직감하며 곧바로 나비저택으로 뛰어갔죠. 나비저택은 이미 난장판이 되어 있는 상태 곳곳에 카나에가 거둬준 아이들의 시체가 질비했고 시노부는 제발 언니만은 이라며 카나에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카나의 주변에는 이미 치열한 싸움이 펼쳐진 것 같았고 카나에는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죠. 시노부는 카나에에게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고 도대체 누가 이렇게 한 것이냐며 소리쳤습니다. 그의 카나에는 얼음의 능력을 사용하는 혈기이며 자신이 아이들을 지키지 못했다며 미안하다고 하며 피를 토해냈죠. 시노부는 카나의 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져 있음을 느꼈고 몸 곳곳이 동상에 걸려 살이 썩어가고 있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이대로면 얼마 못 가 카나에는 죽을 거란 예감이 강하게 들었고 어떻게든 카나에를 살려야 하는데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때 문득 떠오른 것이 바로 곳곳에 흩뿌려져 있는 혈기의 피. 시노부는 그 피를 자신의 칼에 담아 카나에에게 주입했고 그 뒤 곧바로 부작용을 없앤 약을 주입했죠. 그러자 카나에의 동상 걸린 부분들이 다시 재생이 되었고 카나에의 몸의 온도도 조금씩 돌아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카나에는 목숨만 건졌을 뿐 의식은 계속해서 돌아오지 못했고 시노부는 아무래도 몸이 너무 약해진 상태에서 혈기의 피를 주입했기에 정상으로 돌아오지 못한 것 같다고 생각했죠. 카나에를 살리려면 아무래도 카나에를 이렇게 만든 혈기를 찾아 그 피를 얻은 뒤에 약을 만들어 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카나에보다 훨씬 약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었고 카나에조차 이기지 못한 혈기의 피를 어떻게 얻어야 할지 절망스러웠죠. 그러다가 시노부는 결심한 듯 자신의 연구실로 가 그동안 모은 혈기들의 피를 자신에게 주입했습니다. 자신처럼 좋지 않은 피지컬 가지고도 강해지는 방법은 혈기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죠. 그러자 시노부는 엄청난 고통과 함께
몸 안에서 어떤 사악한 기운들이 용서치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곧바로 부작용을 없애는 약을 주입했고 잠시 뒤 그 사악한 기운이 몸 안에서 사그라듦을 느꼈죠. 그러자 자신에게 펄펄 끓어넘치는 힘이 느껴졌고 칼을 들고 벌레호 검술을 구사하자 예전보다 훨씬 빠르고 강력한 검술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시노부는 그래 바로 이거야. 혈기들을 죽이고 혈기들의 힘을 내 것으로 만들어 강해진 뒤에 언니를 저렇게 만든 그 녀석의 힘까지 내가 흡수해 언니를 고쳐주겠어 라고 다짐했죠. 그렇게 시노부는 효과적으로 혈기의 피를 자신에게 주입하고 혈기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고 그 끝에 다시 한번 자신이 직접 만든 혈기들을 대장장이 마을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시노부의 일륜도 시노부의 칼은 다른 칼들에 비해 훨씬 얇고 끝은 주사 바늘처럼 뾰족했는데 그 칼 끝에는 혈기들을 죽일 수 있는 독을 나오게 할 수 있고 혈기를 찔렀을 때 그 혈기의 피를 칼 안에 담을 수 있도록 만들었죠. 시노부는 그 일륜도를 들고 곧바로 임무에 나갔는데 여러 마리의 혈기들이 시노부의 앞을 가로막았고 그곳은 혈기들이 파놓은 함정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혈기들은 맛있어 보이는 여자가 있다며 맛있게 먹겠습니다 하고 뛰어들었는데 시노부는 벌레의 호흡으로 한 마리의 혈기에게 독을 주입함과 동시에 그 혈기에서 피를 빼냈고 그 피는 칼 손잡이에 있는 해독약과 섞여지며 시노부의 몸속으로 들어갔고 시노부는 더욱 빠른 신체능력이 되며 그 혈기들을 순식간에 다 퇴치해버렸죠. 혈기들은 독으로 인해 고통스럽게 분기가며 비명을 질렀고 시노부는 시익 웃으며 잘 먹었습니다 라고 하며 뒤돌아갔고 그렇게 이 시나리오 일부가 끝이 나게 되죠. 시노부는 오늘도 언니 카나의 병실을 찾아가 언니의 상태를 체크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의식이 없는 상태. 시노부는 초조해지는 마음을 숨기고자 아무렇지 않은 듯 애써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죠. 그때 뒤에는 카나오가 서 있었고 카나오는 시노부에게 다음 임무가 내려졌는데 어떻게 하실 거냐고 물었습니다. 시노부는 그런 카나를 보고 이번에는 오랜만에 함께 임무를 가볼까요? 라고 했고 카나오는 부드러운 미소로 좋다고 했죠. 시노부는 카나에가 그렇게 된 이후에 연구와 혈기 사냥에 몰두하다 보니 카나와에 대한 신경을 못 써준 것 같아 내심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많은 귀살대원이 당했다는 나타공산으로 출격하게 되었고 그 상에 도착하자 여러 귀살대원들이 거미로 변해버린 것을 보게 되었죠. 그리고 앞에는 귀살대원들이 어쩐지 의식이 없는 상태로 시노부와 카나오를 향해 덤벼들었는데 그 공격들은 그리 위협적이지는 않았기에 슬쩍 피하며 발로 툭 차버렸습니다. 그때 카나오는 시노부에게 지금 이들은 거미줄의 몸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 거미줄을 따라가 볼까요? 라고 물었고 시노부는 자신의 눈에는 딱히 보이는 게 없는데 그 귀살대원들의 몸 주변을 칼로 휘저겨보니 확실히 뭔가가 걸리는 느낌이 있었기에 카나오의 눈이 예사롭지 않음을 느꼈죠. 시노부는 카나오에게 이들을 조종하는 거미줄의 출처를 알 수 있다면 그곳으로 가 그 혈기를 처단하세요 라고 명령했고 카나오는 오랜만에 시노부에게 받는 명령이었기에 엄청난 열정으로 그 거미줄 따라 뛰어나갔습니다. 그러자 그 끝에는 엄마 거미열기가 거미줄로 조종을 하고 있는 게 보였는데 카나오는 꽃의 호흡을 사용해 능숙하게 엄마 거미열기의 목을 베어버렸죠. 그러자 시노부의 앞에 조종당하던 귀살대원들은 전부 힘이 빠져 쓰러졌고 시노부는 칼을 꺼내 그들을 찔렀습니다. 그때 뒤에서 아무리 자신을 공격했다고는 해도 같은 편이었던 이들 칼로 찔러버리다니 너도 참 매정한 인간이구나 라고 하며 아빠 거미열기가 나왔죠. 시노부는 그에 부드럽게 웃으며 같은 편에 칼을 겨누는 순간부터 적인 거 아닌가요? 라고 했고 당신도 내게 적이를 보이는 것 같으니 당신 역시 이 칼로 찔러드리죠 라고 했습니다. 아빠 거미열기는 그에 어디 해보라며 육중한 몸을 이끌고 시노부에게 주먹을 날렸고 시노부는 사뿐사뿐 마치 고개를 하듯 아빠 거미열기의 주먹을 피하며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다가 벌레의 호흡을 사용해 한순간에 아빠 거미의 혈기 팔뚝을 칼로 찌른 뒤 지나갔죠. 아빠 거미의 근육질 팔뚝에는 살짝 찔린 것 같은 상처가 나 있었고 이 정도 공격으로는 백날 나를 공격해봤자 내 근육조차 뚫을 수 없을 거라며 여유롭게 알통을 보였습니다. 그러자 시노부는 씩 웃으며 그거 참 흥미롭네요. 당신처럼 근육질의 혈기의 힘은 과연 어떨까요? 라고 했고 순간 시노부가 아빠 거미 혈기에게 뛰어가 발차기를 날렸죠. 아빠 거미 혈기는 저런 자그마한 인간이 발로 차봤자지 라는 생각으로 그대로 발차기를 맞아줬는데 아빠 거미열기의 몸은 엄청난 충격과 함께 날아가 나무들과 함께 쓰러져 버렸습니다. 아빠 거미열기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힘이지? 라며 당황했고 시노부는 당신 정도의 힘을 가지게 되는 건 나쁘지 않네요 라고 했죠. 시노부는 첫 공격에서 아빠 거미열기의 피를 채취해 곧바로 자신에게 주입했고 아빠 열기의 파워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빠 거미열기는 어떻게 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봤자 그 가느다란 칼로는 내 목을 베어낼 수 없으니 날 죽이지 못하는 건 매한간이다 라고 했죠. 그러자 시노부는 웃으며 글쎄요 당신은 이미 죽어있을 텐데요 라고 했고 아빠 거미열기는 그게 무슨?
이라는 말을 꺼낸과 동시에 몸에서는 신호부가 넣어놓은 독이 연쇄작용을 일으키며 몸이 썩어 문드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신호부는 고통에 일그러져 있는 아빠 검열기에게 내 칼에는 독이 들어가 있어서 처음 내 칼을 맞은 순간 당신은 죽음이 확정되어 있었어요 라고 했죠. 아빠 검열기는 그럴 수가, 이런 잔인한 녀석, 그럼 너의 동료인 귀할 대원들도 전부 독으로 죽여버린 거냐? 라고 하며 쓰러졌는데 아빠 혈기의 눈이 그 귀할 대원들을 향하자 그 귀할 대원들은 으 하면서 모두 정신을 차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신호부는 제가 찌른다고 해서 전부 독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저들에게는 약이 들어간 거랍니다 라고 웃었고 아빠 검열기는 이 여자 뭐야? 라고 하며 소멸했죠. 신호부는 그 뒤 멀리서 들려오는 소란이 저곳에도 혈기가 있음을 유추했고 곧장 그곳으로 뛰어갔습니다. 그곳에 도착해보니 한 소년이 하연호 루이가 싸우고 있었는데 온몸에 상처를 입고 고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죠. 신호부는 곧바로 벌레호흡을 사용해 탄주력이 날아가는 루이의 거미줄을 전부 베어버린 후 루이를 발로 찼습니다. 그러자 루이는 강한 발차기에 튕겨나갔고 눈이 휘둥그레져 이 힘은 아빠의 느낌인데? 라며 놀랐죠. 그의 신호부는 어머 아빠라뇨? 저는 아직 남자와 스킨십도 해본 적도 없는 여자입니다만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루이는 이 녀석의 성별에 대해 말하는 게 아니다. 너 아빠를 어떻게 한 거지? 라고 했고 신호부는 일륜도를 쓱 보여주며 그 아빠라는 혈기는 이 안에 있답니다 라고 웃었죠. 그의 루이는 분노하며 신호부에게 거미줄 혈기술을 날렸고 신호부는 몸을 회전하며 그 거미줄을 뚫은 뒤 루이의 몸통을 찌르며 지나갔습니다. 루이는 그에 황급히 뒤로 물러나 다시 재정비를 하려고 했죠. 신호부는 아무래도 하얀의 혈기라 그런지 독이 조금 늦게 도려나? 라며 조금 기다렸는데 그 순간 루이의 뒤에서 불의옥 검술이 날아와 루이의 목을 베어버렸고 루이의 몸은 독이 돌기 전에 소멸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신호부는 루이가 고통스러워하며 죽는 모습을 보고 싶었는데 기우가 자신의 즐거움을 가로채버리자 살짝 기분이 언짢아졌죠. 기우씨, 지금 내가 다 처리해놨는데 막타를 치시면 어떡해요? 라고 불평을 했고 기우는 묵묵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나갔죠. 그런 중 신호부는 탄지로 쪽을 봤고 어라? 여기에도 혈기가 있었네요? 라고 하며 곧바로 네지코를 향해 찌르기 공격을 했습니다. 그때 기우가 신호부의 칼을 막아냈고 신호부는 눈이 휘둥그레지며 기우씨? 지금 뭐하는 짓이죠? 혈기가 있는 거 안 보이시나요? 라고 했죠. 그의 기우는 여전히 묵묵부답이었고 탄지로는 네지코에게 어서 도망가라고 소리쳤습니다. 그 네지코는 총총총 뛰기 시작했고 신호부는 놓치지 않겠다며 곧장 네지코를 따라갔죠. 하지만 계속해서 기우가 신호부를 막아섰고 신호부는 기우에게 자꾸 이러면 저도 참을 수 없다면서 왼손을 들었는데 갑자기 신호부의 팔에서 거미줄이 튀어나오며 기우를 묶어버렸습니다. 기우는 이게 무슨 상황인가 벙쩍 있었는데 신호부는 저 멀리 도망가고 있는 네지코를 향해 거미줄을 다시 쏘며 네지코까지 묶어버렸죠. 기우는 고추 너 혈기가 돼버린 건가? 라고 물었고 신호부는 어이없다는 듯이 웃으며 그럴 리가 있겠어요? 이건 제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혈기의 신칭력과 기술을 빼앗는 방법이라고요. 신체능력은 어느 정도 누적이 되지만 혈기술 같은 경우는 서서히 없어지죠. 겨우 12개월의 혈기술을 얻었는데 이렇게 써버리게 되다니 이 혈기술을 쓰게 할 만한 마땅한 이유가 있어야 할 거예요. 기우씨 라고 했습니다. 그 후 신호부는 곧장 묶여있는 네지코를 향해 날아갔는데 그 순간 비살대 까마귀가 카마도 탄지로와 카마도 네지코를 본부로 데려오라는 공지를 전했고 신호부는 네지코의 앞에서 칼을 집어넣게 되었죠. 그렇게 그들은 비살대 본부로 돌아가게 되었고 우부야시키 당주는 네지코와 혈기가 된 지난 2년 동안 인간을 해치지 않았다며 임시로 비살대원들과 동행을 허락한다고 했습니다. 신호부는 그 말에 언니 카나에가 언젠가 했던 인간과 혈기가 사이좋게 지내는 날을 왔으면 좋겠다던 게 떠올랐고 언니가 깨어났을 때 네이코를 보여주면 조금은 행복해할까 라는 생각을 해서 카마도 남매에게 친절하게 대해줬죠. 원래 같았으면 혈기를 생포했던 것에 여러가지 실험을 하며 자신의 연구에 쓰겠지만 네이코는 보아하니 그렇게 큰 힘이 있는 것 같지도 않았기에 그냥 놔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신호부는 무한열차라는 곳에서 여러 명의 승객들이 실종이 되었고 그것을 조사하러 간 귀살대원 몇 명도 실종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우부야시키 당주에게 자신이 그곳으로 가보겠다고 했죠. 그러자 우부야시키는 그곳에는 이미 수주 토미오카 기우를 파견보내놨다고 했습니다. 그의 신호부는 기우는 뭔가 사람이 어둡고 음침한 것이 괜히 신경이 쓰인다며 자신도 함께 날아가겠다고 했죠. 사실 속마음으로는 지난번 나타공사에서 자신이 혼자 하연을 잡을 수 있었는데 기우가 막타를 쳐서 공로를 반으로 나누게 된 것에 신경을 쓰고 있었고 이번에는 그 복수로 기우의 공을 가로챌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신호부는 무한열차를 향해 출발했는데 옆에서 쫄랑쫄랑 카나오가 따라오고 있는 걸 발견했죠. 신호부는 너도 함께 가고 싶은 거냐고 묻자 카나오는 쭈뼛거리면서 그렇다고 했고 신호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카나오는 지난번 카나에를 옆에서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것에 자신에게 가족이나 다름없는 신호부만큼은 꼭 옆에서 지켜줘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신호부를 지키기 위한 검이 되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 매일매일 수련하고 있었죠. 그렇게 무한열차에 타게 된 시노부와 카나오. 시노부는 기유를 놀라게 하기 위해 기유가 있는 좌석을 찾아다녔는데 도통 보이지가 않았고, 카나오가 저 구석에 존재감 없이 박혀있는 기유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시노부는 기유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는데 기유는 시노부와 카나오를 보고 그냥 왔나보다 슬픈 표정을 지었고, 시노부는 이렇게 예쁜 여자 둘이 왔는데 이동조차 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고 다그쳤죠. 그의 기유는 무관심한 표정으로 내가 있는 곳에 왔다는 건 임무를 수행하러 온 것 아닌가? 라고 했고, 시노부는 관자놀에 빠직하면서 네 그렇죠 라고 기유의 앞좌석에 착석했습니다. 그때 마침 검표연이와 검표를 했고 그들은 모두 잠에 빠지게 되었죠. 열차 위에 있던 하연이 랩무는 그에 씩 웃으며 이번에도 손쉽게 귀살대원들을 처치하고 승객들을 잡아먹을 수 있겠구나 하며 기뻐했습니다. 랩무는 더욱 안전한 방법을 통해 귀살대원들을 죽이려고 했고, 좋은 꿈을 꾸게 해주겠다는 제안으로 꼬드긴 아이들을 시노부 일행에게 보내 그들의 무의식에 들어가 정신의 핵을 파괴하게끔 하려고 했죠. 아이들은 밧줄을 들고 슬금슬금 그들에게 다가가 자신들의 팔과 카나오, 기유의 팔을 묶기 시작했고, 시노부에게도 한 아이가 다가갔습니다. 그때 시노부가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어라? 지금 이게 무슨 짓을 하는 걸까요? 라고 했죠. 아이들은 깜짝 놀라서 뒤로 물러났고 어떻게 잠에 들지 않은 거지? 라며 당황했습니다. 방금 전 시노부는 검표를 받은 후에 갑작스럽게 잠이 쏟아지자 설마 혈기술에 걸린 건가 싶은 마음에 자신의 일륜도 자루를 잡았고 혈기에 대한 해독약을 몸에 주입시켜 잠에 들지 않은 거였죠. 아이들은 게이 틀어졌다는 것에 도망을 가버렸고 열차 위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엠무도 당황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열차와 융합을 해서 이 안에 있는 모든 승객을 잡아먹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때 시노부는 카나오에게만 해독약을 주입해 깨우게 되었고, 근처에서 날고 있던 귀살대 까마귀를 불러 지금 수주토미오카 기유씨는 혈기술에 걸려 잠에 들어버렸다며 귀살대 본부에 알려달라고 명령했고, 기유가 망신을 당할 것에 고소한 마음이 들어 씩 웃었습니다. 그때 열차에는 촉수가 자라나기 시작했고 시노부는 카나오에게 승객들을 저 촉수로부터 지키라고 명령했죠. 그의 카나오는 곧바로 빠른 움직임으로 촉수들을 베어내기 시작했고, 시노부는 이 넓은 열차 안에 모든 승객들을 지키려면 기유를 깨워야겠다는 생각으로 기유에게도 해독약을 주입해줬습니다. 기유가 일어나자마자 시노부가 장난기 어린 표정으로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도 잠만 잘 자시는군요 라고 했고, 기유는 금세 현재 상황을 알아챈 후에 뛰어나가 불의 호흡의 검술로 촉수를 베어냈죠. 시노부는 확실히 기유의 검술은 도움이 됨을 느끼며 이 열차에 있는 혈기를 어서 퇴치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벌레호흡을 사용해 열차 곳곳을 찔러 독을 주입했습니다. 그러자 열차에 도달한 촉수들이 발광하듯이 움직였고 독으로 인해 고통을 받긴 하지만 몸집이 워낙 커진 상태라 그만큼 독이 천천히 돌게 된다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시노부는 다른 독을 조합해 혈기로 죽일 수 있는 독은 아니지만 최대한 고통을 주는 독을 엠무의 몸 곳곳에 찔러넣었고, 엠무는 엄청난 고통의 비명을 지르며 자신의 신체를 노출시키면 안되겠다며 열차에 넓게 퍼진 자신의 몸을 하나로 다시 돌아오게끔 했습니다. 카나오는 혈기의 몸이 맨 악한 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고 곧장 그대로 뛰어갔는데 맨 악한에 도착해보니 이미 독으로 인해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엠무의 모습이 있었고, 카나오는 그대로 꽃의 호흡을 사용해 엠무의 목을 베어버렸죠. 그렇게 엠무가 소멸하게 되었고 무사히 열차도 멈춘 뒤 시노부와 카나오는 다친 승객들을 살펴봤습니다. 기유는 시노부가 아까 혈기술에 빠져 잠들어버린 것에 대해 자꾸만 놀려대는 바람에 열차 밖으로 나가 바람을 쐬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엄청난 기회가 느껴졌고 황급히 불의 호흡의 검술을 사용해 날아오는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기유의 눈앞에는 상현상현 표식이 있는 아카자가 있었고, 아카야는 여기서 네 녀석이 제일 강한가? 라고 하며 이 시나리오 2부가 끝이 나게 되죠. 기유는 아카자의 엄청난 귀기에 절대로 열차 쪽에 있는 시노부와 카나오에게 이 녀석을 보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그대로 물의 호흡을 사용해 덤벼들었죠. 하지만 아카자는 다소 여유롭게 기유의 공격을 피하며 툭툭 반격을 했고, 그런 아카자의 공격은 기유가 또 흘려보내며 막았죠. 아카야는 흥미롭다는 표정을 지으며 너 물의 호흡에 주냐? 라고 물었고, 기유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그저 검술 자세만 취하고 있었습니다. 아카야는 이 정도의 방어를 할 수 있는 녀석은 무조건 죽급 정도 되겠지. 그런데 물의 호흡에 줄어서 그런지 방어는 꽤나 능숙하지만 공격은 별 볼일 없구나 라고 했습니다. 그의 기유는 살짝 자존심이 상한 듯 아카야에게 날카로운 검술을 날렸고, 아카야는 파괴사를 낮춤을 시전해 더욱 여유롭게 기유의 공격을 피해버렸죠. 아카야는 오랜만에 만난 주를 상대로 최대한 즐기면서 싸우고 싶었고 기유에게 천천히 데미지를 입혀 멘탈을 무너뜨릴 작전이었습니다. 기유는 아카야의 계약대로
공격들을 어떻게든 막아내긴 하지만 자신의 공격이 전혀 닿지 않는다는 것에 초조하게 되었고 이 혈기와의 실력 차가 난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죠. 그때 아카자를 향해 또 다른 검술 카나의 꽃의 호흡이 날아왔고 또 다른 쪽에는 시노부의 벌레호흡 공격이 날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공격조차 아카자의 파괴를 아침에 이미 걸린 상태. 아카야는 땅바닥을 강하게 주먹으로 내리쳤고 그 충격파가 시노부와 카나오를 날려버렸죠. 아카야는 쳇 여자 기사활동도 있었나? 여자를 죽이는 것은 왠지 꺼려지는데 말이야 라고 불평했고 카나와 시노부는 다시 일어나 곧바로 뛰어들었습니다. 아카야는 저 수준의 녀석도 나에게 공격을 성공시키지 못했는데 너네라고 가능할 것 같으냐? 라며 여유롭게 피했고 속으로는 이 여자들을 죽여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을 했죠. 그때 기우 역시 뛰어들어 합세를 했는데 아무리 아카야의 나침이 있다고 하더라도 3명의 실력자가 쏟아내는 검수를 다 피하기는 쉽지 않았기에 일단 여기서 가장 강해 보이는 기우부터 끝을 내야겠다는 생각으로 파괴살 공격들을 사용해 기우의 방어를 무너뜨려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카나와 시노부를 제압해 다시는 검사 생활을 할 수 없도록 팔 정도만 뽑아버릴 생각으로 그녀들에게 다가갔죠. 시노부는 이 압도적인 아카자의 신청력에 당황했는데 지금껏 자신에게 투여한 혈기들의 능력이 이어봤자 하연우 루이와 하연일 엠무 정도였기에 그들의 힘을 합쳐봤자 아카자에게는 상대도 되지가 않은 상태였습니다. 아카자가 가까이 오자 시노부는 에라 모르겠다 라는 심정으로 왼손을 들어 혈기술을 썼고 순간 아카자의 몸이 경직되며 의식을 잃는 듯 했죠. 시노부는 이때가 기회라며 벌레호흡으로 아카자의 몸을 찔렀습니다. 아카자의 몸에 시노부의 독이 돌며 몸 이곳저곳이 푸르게 변했지만 잠시 뒤 독이 소화되어버린 듯 몸이 원상복구가 되어버렸고 아카자가 깨어났죠. 시노부는 역시 지금의 독으로는 상현의 혈기를 죽일 수 없는 건가 싶어 절망스러웠습니다. 그때 아카자는 시노부에게 이봐 방금 내게 무슨 짓을 한 거지? 방금 그걸 다시 보여줘 라고 했죠. 시노부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없었지만 아카야는 왠지 간절하게 방금 내게 꾸게 했던 꿈을 다시 보여달란 말이야 라고 소리쳤습니다. 아카야는 방금 전 시노부가 사용한 엠무의 혈기술에 걸려 꿈을 꾸게 되었는데 그 꿈은 무의식에 있던 즐거운 기억을 이끌어냈기에 뭔가 따뜻했던 어떤 두 사람의 얼굴이 나오게 되었죠. 아카야는 그들이 누구인지 기억이 잘 나지 않았지만 무척 소중한 이들이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고 그들이 누군지 기억해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는데 그 순간 시노부가 벌레의 호흡으로 자신을 찔렀고 몸이 독을 해독하는 과정에서 엠무의 혈기술까지 극복해버린 바람에 꿈에서 깨어나게 되어버린 거였습니다. 아카야는 혈기가 된 이후로 싸움과 강해지는 것에만 집착했지만 그 끝에는 언제나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고 아카자에게서 이렇게 오랜만에 요동치는 감정은 살짝 본 방금의 기억에서 살아가는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죠. 하지만 시노부는 아카자에게 내가 저긴 네 녀석이 해달라고 하는 걸 왜 해줘야 하지? 라며 배짱을 튕겼고 네가 원하는 거 얻으려면 너도 그만큼의 대가를 줘야 한다는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아카자는 어떤 대가냐고 물었고 시노부는 너의 피가 필요한데 너의 피를 취취하게 해주면 방금 전 꿈을 다시 꾸게 해주겠다고 했죠. 아카야는 그 정도는 아주 쉽다며 자신의 팔을 하나 뜯어서 시노부에게 던져줬고 시노부는 그에 다시 한번 엠무의 혈기술을 아카자에게 시전해 다시 한번 꿈을 꾸게 만들었습니다. 그 꿈에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나왔는데 아빠를 잃고 방황하고 있던 자신을 제자로 들여준 케이조의 모습과 그의 딸이자 자신의 첫사랑이던 고요키의 모습이 나왔죠. 아카야는 그들의 모습을 선명하게 느끼자 자신의 인간 시절의 기억들이 전부 되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아카야는 꿈에서 오열을 했고 그동안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했던 그들을 잊고 살았다는 것에 스스로를 책망하기 시작했죠. 아카자의 그러한 감정은 혈기술 시전자인 시노부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지게 되었고 아카자가 꿈을 꾸고 있을 때 더 강력한 독을 조합해 아카자를 죽이려 했지만 선뜻 행동에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아카는 잠시 뒤 꿈에서 깨어나게 되었고 기사활동들에게 이제 자신은 이 삶의 미래는 없다며 나를 대체하라고 했죠. 그의 기우와 카나오는 칼을 들고 아카자의 목을 칠 준비를 했지만 시노부가 그들을 막아서며 당신이 이대로 죽어버린다면 당신이 혈기가 되어 죽여온 이들에 대한 속죄를 할 수 없다며 조금이라도 당신의 소중한 이들에게 고개를 들고 싶다면 우리 귀살대를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아카는 시노부의 그 말에 일리가 있다는 생각을 했고 자신의 기억을 일부러 날려 자신을 살인기계로 만들어버린 무자에 대한 원망이 생겼음에 꼭 한방 먹여주겠다고 생각했죠. 시노부 일행은 그렇게 무한열차의 임무를 끝마치게 되었고 시노부와 카나오는 나비어택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나비어택에 음주우지탱이 찾아왔고 시노부에게 이번 임무에 여자 대원이 필요해서 그러는데 카나오와 아오이를 데려가도 되냐고 물었죠. 그의 시노부는 아오이는 전투원이 아니니 내가 함께 임무에 가겠다고 했고 탱기는 실력 좋은 나라면 더욱 든든해 좋다며 함께 유학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카나오는 시노부의 명령대로 움직이면 되기에
그 장소가 유곽이든 지옥이든 전혀 상관이 없었지만 신호부는 유곽에 들어서자 몹시 기분이 언짢아졌죠. 왜냐하면 탱겐이 말하길 유곽 안에 혈기가 숨어있는 듯하니 유녀로 변장해 그들의 정보를 찾아야 한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신호부는 카나오에게 혹시라도 손님이 몸을 터치하려고 하면 적당히 회피하라고 알려주었는데 아무래도 자신의 동생과도 같은 카나오가 술에 취한 남자들에 의해 몸이 더럽혀지는 것은 용납할 수 없었던 거였죠. 탱겐은 그런 신호부의 모습에 이거 괜히 데려왔나? 뭔가 사고 칠 것 같은데? 라며 당황했습니다. 그렇게 신호부는 유곽의 유녀로 잠입을 했고 손님들은 신호부의 아름다운 외모에 황홀해 했죠. 그의 신호부는 속으로 그들의 시선을 즐겼고 훗 보는 눈은 있는 녀석들이군. 그런데 그 음침한 녀석은 왜 모르는 거지? 라며 기우를 떠올렸습니다. 그때 한 술에 취한 손님이 이 아담한 여자는 뭐야? 나는 풍마한 여자가 좋다고 라고 하며 신호부에게 삿대질하며 조롱했고 신호부는 지금 이 남자를 죽여도 되는 걸까? 라며 그 남자의 손목을 잡고 꺾어버렸죠. 그 남자는 이 조그마한 여자가 힘을 왜 이렇게 세? 라며 당황했는데 그때 뒤쪽에서 자신의 외모를 인정받지 못했다고 해서 손님에게 화를 내다니 참 한심하군요. 저처럼 완벽한 외모를 가지고 태어나지 그랬어요. 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신호부는 그 소리에 또 열이 받아 그쪽을 봤는데 그곳에는 그 가게에 오이란이 있었고 요염한 외모를 가지긴 했지만 어쩐지 위험한 느낌이 잔뜩 들었죠. 그의 신호부도 그녀에게 지지 않고 당신은 얼굴에 욕심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것 같은데 아무리 미소로 가려보라고 해도 취약해 보이는군요. 라며 맞받아쳤습니다. 그의 그 주변에 있던 유녀들은 저 신입은 이제 큰일 났다며 여기서 저 오이란에게 데리고서 멀쩡히 걸어나간 사람이 없다며 수군거렸죠. 오이란의 정체는 상현육 다키였고 다키는 어디 감히 건방지게 자신에게 대드냐며 신호부에게 기싸대기를 알렸습니다. 신호부는 다키의 싸대기를 맞고도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고 신호부 역시 다키에게 기싸대기를 알렸죠. 다키는 신호부에게 뺨을 맞자 그대로 멀리 튕겨나가버렸고 다키는 이게 무슨? 이라며 당황했습니다. 다키는 아무리 있는 힘껏 때리진 않았다고 해도 인간이 기절할 정도의 힘으로 신호부를 때렸는데 미동도 없다는 것과 저 자그마한 여자의 힘으로 상현이 자신을 이렇게 날려버렸다는 것에 심상치가 않은 일이라고 생각했죠. 다키는 이거 재밌다며 신호부에게 자신을 따라오려며 으슥한 뒷골목으로 데려왔고 신호부 역시 다키와 혈기라는 것을 알아챘기에 그녀를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다키는 골목에 들어서자 아까보다 훨씬 강한 힘으로 신호부에게 싸대기를 날렸는데 신호부는 그대로 다키의 손을 피한 뒤 아까처럼 다키의 뺨을 후려갈겨 날려버렸죠. 다키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며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부어오른 뺨을 만졌고 이윽고 혈기의 모습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신호부는 지난번 아카자에 얻은 피를 자신에게 주입한 상태 그 피로 인해 신호부의 신진력은 비약적으로 상승한 상태였다 보니 아카자보다 더 등급이 낮은 다키의 공격 따위는 쉽게 피할 수 있었던 거였죠. 다키는 오비를 꺼내 신호부에게 날렸고 신호부는 그 공격들을 전부 빠르게 피해낸 뒤 벌레호흡으로 다키를 그대로 뚫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다키는 뚫린 몸을 빠르게 재생했고 그 이상한 모양의 칼을 뭐냐며 피시고 섰는데 그 순간 온몸의 마비와 함께 고통이 느껴지며 피를 토하게 되었죠. 신호부는 더욱더 강력하게 맞는 독이 상현에게도 통하자 씩 웃었고 다키가 고통스러워하는 걸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키의 고통에 시선이 팔린 신호부 그때 다키의 몸에서 몰래 빠져나온 규타로가 신호부를 향해 피해 참격을 날렸죠. 그 순간 탱겐이 뛰어와 신호부의 앞을 가로막으며 피해 참격을 쳐냈지만 전부 다 쳐내지 못해 탱겐의 몸에 상처가 생겼습니다. 탱겐은 신호부에게 거참 화려하게도 이를 벌려놨군. 그래도 혈기를 찾았으니 다행이다 라고 했죠. 신호부는 다키에게 치사량의 독을 주입해놨는데 왜 죽지 않은 거지? 라고 생각하다가 규타로를 봤는데 규타로의 몸에 어깨 부분이 자신의 독에 의한 괴사가 일어난 것을 보고 저들은 하나의 몸이며 둘의 목을 베거나 둘 다 치사량의 독을 넣어야만 퇴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다키와 규타로는 합동 공격으로 이들을 공격했고 신호부는 그 공격들을 사뿐사뿐 피했지만 어쩐지 탱겐은 그 공격들을 피하는 것을 버거워하는 게 느껴졌죠. 주들 중 최고의 스피드를 가진 탱겐이 왜 저러지? 싶었는데 탱겐을 자세히 보니 몸에 독이 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규타로가 탱겐에게 뛰어들어 일단 독에 중독된 녀석 한 명부터 죽여주지 라며 낫을 휘둘렀고 신호부는 이미 탱겐과의 거리가 멀었기에 그를 구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그 순간 카나오가 꽃의 호흡 검술로 낫을 쳐냈고 탱겐은 덕분에 살았다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신호부는 빨리 저들을 처치한 뒤에 탱겐을 치료해줘야겠다는 생각으로 아카자의 혈기술 파괴살을 시전했고 그 파괴살과 벌레호흡을 섞은 뒤 규타로에게 날아갔죠. 다키는 신호부에서 느껴지는 엄청난 위압감에 저건 위험하겠다며 그녀를 막으러 오비를 날렸는데 신호부는 그 날아온 쪽으로 찌르기 모션을 했고 파괴살과 섞인 찌르기 공격은 엄청난 풍압과 함께
거대한 창 모양이 되어 오비들을 전부 뚫어버렸고 더 나아가 다키의 몸을 뚫어버렸습니다. 그 뒤 이어서 시노부는 여러 개의 찌르기 풍압을 규타로에게 날렸고 규타로는 피해나서로 그것들을 쳐내보려고 했지만 수없이 쏟아지는 공격 때문에 팔과 다리 그리고 몸통까지 전부 터져버렸죠. 그때 시노부는 카나와 텐겐에게 저둘의 목을 베어내라고 소리쳤고 텐겐은 소리의 호흡으로 뛰어가 규타로의 목을 베었고 카나오는 꽃의 호흡으로 다키의 목을 베어냈습니다. 그렇게 소멸해가는 그들의 피를 시노부는 칼에 담아 자신에게 주입했고 더욱 힘이 차오름을 느꼈죠. 그 뒤 자신의 몸속에 있는 규타로의 독을 분석해 해독약을 조합했고 텐겐은 치료하게 되었습니다. 텐겐이 시노부에게 너 언제 이렇게 화려한 여자가 되었냐고 내가 유부남만 아니면 너에게 반했을 것 같다고 했죠. 시노부는 그의 말씀은 고맙지만 저는 당신처럼 화려한 타입의 남자보단 존재감이 없는 타입이 좋아요 라고 씩 웃었습니다. 그렇게 기살대에서는 처음으로 상현의 열기를 대체했다는 것을 기뻐했고 반대로 부자는 모든 상현들을 소집하게 되며 이 시나리오 3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부자는 상현육 다키 남매가 죽은 후 상현들을 소집해 다그쳤고 어서 푸른 피 하나를 찾고 기살대 녀석들을 발사하라고 명령했죠. 상현의 열기들은 부자의 꾸지람에 한껏 주눅이 들었고 특히 아카자는 마주친 인간들을 전부 죽여버리겠다며 특히 화를 냈습니다. 그에 상현이 도우마가 옆에서 아카자공의 그 성질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네요. 열심히 기살대원들을 죽이고 더 강해질 바래요. 하지만 더 강해지려면 아무래도 여자를 많이 잡아먹어야 합니다 라며 훈훈한 미소를 지었죠. 그때 옆에 있던 상현노 교코와 상현사 한탱구가 일륜도를 만드는 대장장이 마을을 찾아냈다며 그곳에 가서 기분을 풀어야겠다고 했고 도우마는 자신도 데려가달라고 이야기를 꺼냈지만 교코와 한탱구는 도우마씨는 다음 기회에 함께하자며 거부했습니다. 도우마는 기분 탓인가? 저를 따돌리는 느낌이 나네요 하며 웃었고 교코와 한탱구는 곧바로 대장장이 마을로 출발하며 도우마 저 녀석은 같은 혈기인데도 뭔가 기분이 나쁘단 말이야? 라며 뒷담을 했죠. 아카는 도우마에게 여자를 잡아먹으면 확실히 강해지는 게 맞나? 라고 물었고 도우마는 자신은 여자만 잡아먹고 이렇게 상현이 자리에 올라가지 않았냐고 했습니다. 물론 저번에 귀할 때 아주 맛있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는 끝내 잡아먹지 못해 아직도 아쉽다고 했죠. 그렇게 교코 한탱구는 대장장이 마을에 도착을 했고 오늘 여기서 대장장을 전부 몰살시켜버린다면 무장님이 엄청 기뻐하실 거라며 설레했습니다. 그런데 어쩐지 대장장이 마을은 분명 얼마 전까지만 해도 칼을 만든 것처럼 용광로에 열기가 있었지만 사람 한 명 보이지 않았죠. 그렇게 마을을 계속해서 휘젓고 다니던 중 드디어 인기척이 느껴져 돌아가 보니 그곳에는 칼을 든 귀살대 검사들이 있었습니다. 교코는 곧바로 이들을 죽이기 위해 공격을 날렸는데 그들은 쉽게 그 공격을 쳐낸 후 교코를 압박했죠. 교코는 이에 해서롭지 않은 실력은 주인가? 라는 생각을 했고 일단 한탱구가 흩어져서 전장을 넓게 써야겠다는 생각으로 다른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그의 두 명의 검사가 교코를 따라왔는데 한 명은 염주 랭콩 초주로 한 명은 하주 무이치로였죠. 한편 상현사 한탱구를 막아선 주 역시 두 명이었는데 그들은 암주 교메이와 연주 미칠이었고 그들은 시노부에게 연락을 받고 황급하게 이곳에 왔던 거였습니다. 아카이는 상현 소집 이후 교코와 한탱구와 대장장의 마을로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곧바로 시노부에게 까마귀를 보내 그것을 알렸고 시노부는 그 근처에 있는 주들을 전부 대장장의 마을로 파견 대장장의 마을에 있는 인간들은 대피하라고 했던 거였죠. 교코는 2명의 주가 있다고 하더라도 문제없다며 자신은 지금껏 10명이 넘는 주들을 해치웠다고 여유만만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쪼조로의 화염의호 공격과 무이치로의 안개호 공격이 날아오자 이건 좀 많이 위험하다고 느꼈고 이들은 예사롭지 않은 실력자라는 걸 알았죠. 쪼조로는 화염의호 명문가의 자제로 귀살대 주들 중 전투력 상위권이라고 불리우는 검사였고 무이치로는 최연소로 귀살대 주가 된 천재 검사였습니다. 교코는 이들의 쉴 새 없이 쏟아진 공격에 맥을 못 쳤고 근처에 인간이라도 있으면 그들을 인질로 삼아 어떻게든 해보겠는데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었죠. 무이치로는 이 정도의 혈기라면 나 혼자서도 이길 수 있었겠는데? 라고 했고 쿄조로는 그래도 끝까지 방심을 해선 안 된다며 무이치로의 중심을 잡아줬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합동 공격은 시간이 갈수록 합이 더 잘 맞았고 무이치로가 안개의 호흡으로 교코를 교란시키는 틈을 타 쿄조로가 화염의 5위 연옥을 사용해 한순간에 목을 날려버렸죠. 한편 한탱구는 엄청나게 당하고 있었는데 미치리 같은 경우는 자신이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암주 교메이의 힘은 도저히 상대가 안되는 지경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만나본 주들 중 가장 강력한 상대 분신들을 사용해 여러 군데에서 공격을 했음에도 교메이는 전부 공격을 피해버렸고 엄청난 회피력과 더불어 파워까지 겸비했기에 교메이의 바이에오 한 방씩에 한탱구의 분신들이 조투하가 되었죠. 교메이는 현재 기살대에서 이견 없이 최강의 기살대원으로 불리우는 사내였기에 한탱구에 흩어져 있는 분신들로는 교메이를 상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탱구는 분명히 이곳에는 대장장들만 있어야 하는데
이런 무지막지한 녀석들이 왜 있는 거냐며 부들거렸고 조합구탱으로 합쳐진 후 이들이 지치기를 기다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한탱구의 진짜 본체는 따로 다른 곳에 숨어 있었기에 아무리 교메이가 강하다고 해도 결국은 인간 체력이 점점 바닥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조합쿠테는 교메이와 미치를 상대로 분전했지만 역시나 교메이의 힘이 밀렸는데 교메이와 미칠 입장에서는 몇 번을 목을 박살냈는데도 불구하고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에 슬슬 위기감이 느껴졌죠. 한탱구의 본체는 자신의 계략이 맞았다며 기뻐했고 이대로 가면 저 무지막지한 계략견들을 죽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뭐야 니놈은 이란 소리와 함께 칼날이 날아와 한탱구의 목을 꿰뚫었고 당황하며 그쪽을 보니 풍주 사내미가 씩 웃으며 있었죠. 사내미는 대장장이 마을에 상인의 혈기가 출몰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있는 곳에서 불이 나게 달려왔는데 아무래도 다른 주들보다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있다 보니 늦었다는 생각에 열이 받았는데 마침 한탱구를 만나게 된 거였습니다. 사내미는 한탱구의 눈에 있는 상여사의 표식을 보고 기뻐하며 처음부터 전력을 내며 바람의 곰수를 상했는데 한탱구는 이미 교메이와 싸우고 있는 조합코탱에게 모든 힘을 준 상태라 한탱구 본체는 일반 자폐기 정도의 수준밖에 되지 않아 그대로 목이 베어져 버렸죠. 그의 사내미는 뭐야 상현의 혈기라 좀 강할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약해? 라고 실망했습니다. 한편 시노부는 카나오를 데리고 상인이 도마가 있는 만세근학교를 향해 가고 있었죠. 시노부는 그 전에 아카자에게 혹시 상현의 혈기 중 얼음 혈기를 쓴 녀석이 있는지 물었고 아카자는 도마의 위치를 시노부에게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시노부는 언니의 몸을 복구시킬 수 있겠다는 생각에 빠르게 발걸음을 옮겼고 그 만세근학교에 도착하게 되었죠. 이미 아카자의 정보를 통해 도마가 이곳에 있음을 알았기에 잠입이고 뭐고 할 것 없이 바로 전력으로 쳐들어간 시노부. 여러 방을 뚫고 거대한 문을 발로 차 날려버리자 그 안에는 여자를 잡아먹고 있는 도마가 있었고 도마는 시노부와 카나를 보자마자 예쁜 손님들이 왔다며 기뻐했습니다. 시노부는 벌레호흡을 사용해 찌르기 공격으로 도마에게 접근했고 도마는 여유만만하게 시노부의 공격을 맞아줬죠. 도마는 여자라는 존재에 대해 단 한 번도 위협을 느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시노부의 공격도 자신에게 별 데미지를 주지 못할 거라는 자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도마의 온몸에 시노부의 독이 퍼져나가면서 도마를 고통스럽게 했고 도마는 이거 흥미롭다며 자신의 몸속에 돌고 있는 독을 혈기술로 얼려버렸죠. 시노부는 독이 먹히지 않자 당황했고 도마는 그대로 시노부와 카나오에게 얼음 혈기술을 날려 공격했습니다. 그들은 아슬아슬하게 날아오는 얼음들을 피해냈지만 도마가 카나오가 착지하는 지점으로 빠르게 뛰어가 그녀를 철부채로 쳐버렸고 카나오는 저 멀리 튕겨져 나가 쓰러졌죠. 그 뒤 도움하는 시노부에게도 원거리, 근거리 공격을 쏟아냈는데 어쩐지 시노부는 자신의 공격을 전부 회피했고 자신의 신체력만큼은 아니지만 결코 뒤지지 않는 속도를 보여줬습니다. 왜냐하면 시노부는 아카자의 피와 사육육의 피를 몸에 주입한 상태였기 때문이었죠. 도마는 그의 네가 그렇게 정할수록 널 잡아먹은 것에 대한 재미가 쏠쏠하겠구나 라며 3개의 얼음 분신들을 만들어 시노부를 포위했고 그 얼음 분신들의 전투력은 웬만한 상인의 혈기보다 강했습니다. 도마의 본체는 분신들을 앞에 내세운 뒤 뒤로 물러가 시노부가 고통받는 것을 관람했고 오히려 시노부를 응원하며 열심히 하라고 말하는 여유까지 보였죠. 시노부는 겨우겨우 분신들의 공격을 피하게 됐지만 이대로 있다간 당하는 건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카나오가 일어나 꽃의 흡 종용 피안주안을 사용해 얼음 분신 하나를 베어버렸고 시노부는 파괴살 나침을 시도한 뒤 날리는 벌레 호흡으로 나머지 2개의 분신을 박살내버렸죠. 그때 도마는 저 기술은 아카자 공의 기술인 것 같은데 어떻게 저 여자가 쓰는 거지? 라며 놀랐다가 뭐 상관없다며 어차피 아카자의 능력은 나에게 패배했던 별볼일 없는 기술이라고 했습니다. 도마는 얼음 혈기술 전부 박살이 나자 다시 일어나 시노부를 향해 공격하려고 했는데 그 순간 뒤에 벽이 무너지며 아카자가 나와 파괴살로 도마를 날려버렸죠. 도마는 놀라며 아카자 공이 저를 왜? 라고 했고 아카자는 별볼일 없는 기술로 이 녀석을 박살내주려고 왔다 라고 하며 파괴살 시전에 무수한 타격을 날렸습니다. 도마는 얼음벽을 세워 아카자의 공격을 막았지만 뒤에서는 시노부의 파괴살 찌르기가 무수히 들어와 도마의 몸을 박살내기 시작했고 도마는 자신의 몸속에 들어간 시노부의 독을 얼음으로 막으려고 집중하랴 동시에 쏟아지는 아카자가 시노부의 공격을 막으랴 여유가 없는 상황이 되었죠. 그렇게 싸움이 지속이 되자 도마는 점점 여러 군데에서 퍼져가는 독 때문에 신체 능력이 낮아졌고 아카자의 펀치에 얻어맞아 나뒹굴게 되었습니다. 그 앞에는 시노부와 카나오가 벌레 보듯이 도마를 내려다봤고 도마는 나를 위해서 내려보지 말라며 모든 힘을 짜내 혈기술 무빙수련보사를 시전했죠. 엄청나게 거대한 얼음 불상이 주먹을 휘두르자 아카자와 시노부, 카나오는 튕겨 나왔고 저 불상은 저 크기로 어떻게 이렇게 빠를 수 있냐며 당황했습니다.
그의 아카자는 시노부와 카나오에게 저 불상을 자신이 어떻게든 해볼 테니 그 틈에 너네는 뒤쪽에 있는 도마의 본체를 공격하라고 했고, 아카야는 파괴살 종식 청은단장광을 시연해 무수히 많은 타격을 얼음 불상에 꽂아버렸죠. 도마는 그의 득이냐며 얼음 불상에게 저 녀석을 으깨 죽여버리고 명령했지만, 아카야는 혼신의 힘을 다해 얼음 불상을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도마는 역시 몸속에 있는 독을 막고 있는 것만으로도 체력을 많이 뺏겨서 그런지 아카자를 압도할 수가 없었죠. 그때 어느 틈엔가 도마의 옆으로 다가오는 시노부 씩 웃으며 그쪽에 한눈을 팔면 되나? 라고 하면서 도마에게 일륜도를 꽂아 넣었고, 도마의 온몸에 독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도마는 고통스러워하며 독을 혈기술로 얼려버리려고 했지만 어쩐지 혈기술이 나오지 않았죠. 이미 시노부의 독이 도마의 뇌까지 퍼져버린 상태였기에 혈기술을 꺼낼 수가 없었고, 이윽고 유지하고 있던 얼음 불상마저 파스스 붕괴해버렸습니다. 시노부는 지금까지 언니를 고통스럽게 한 벌이다, 지옥으로 꺼져라 라고 하며 벌레 호흡으로 도마의 온몸을 뚫어버렸고, 카나오가 꽃의 호흡으로 뒤이어 도마의 목을 베어버렸죠. 도마는 몸이 붕괴해가며 시노부에게 뜬금없이 이렇게 보니 넌 참 아름답다고, 이 감정이 사랑인 걸까? 라고 했습니다. 그의 시노부는 이 자식은 완전 사이코라며 지를 떨었고, 그때 아카자가 도마의 머리통을 발로 차 날려버리며 쓸데없는 소린 들을 필요도 없다고 했죠. 시노부는 아카자에게 덕분에 도마를 잡을 수 있었다며 감사를 표했고, 아카야는 원래 이 녀석은 평소에도 마음에 안 들었던 녀석이라 꼭 함께 죽여버리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시노부는 도마의 피를 가지고 카나에를 치료할 약을 만들기 시작했고, 며칠 뒤 카나에는 의식을 되찾고 깨어나게 되었죠. 그 뒤 시노부가 기다릴 때는 얼마 남지 않은 혈기 대치를 준비했고, 아카자가 전해준 무한상의 위치를 향해 모두가 출격하게 되며 이 시나리오 4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귀할 때는 아카자가 알려준 무한상의 위치로 인원들을 모아 출격했죠. 부자는 나키메의 보안을 깨고 귀할 때가 찾아왔다는 것에 엄청나게 놀랐지만, 무한상이 찾아온 이상 오히려 역으로 귀할 때를 말살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뻤습니다. 부자는 곳곳에 있던 수백 마리의 혈기들을 전부 무한성으로 소환했고, 귀할 때와 혈기들은 대규모 전투가 이루어졌죠. 주들은 각자의 호흡으로 달려드는 혈기들을 죄다 베어버리기 시작했는데, 아무래도 상인의 혈기들이 대부분 퇴치당한 상태였기에 나머지 혈기들은 주들의 힘으로 충분히 압살할 수 있었습니다. 시노부 역시 곳곳에서 튀어나오는 혈기들을 전부 독으로 제압했고 부자를 향해 뛰어가려고 했죠. 그런데 시노부의 앞에 어떤 혈기가 기분 나쁜 기의를 내뿜으며 나타났고, 뭐야, 하필 만난 게 약해 보이는 계집주인가? 요즘 귀할 때는 아무리 인재가 없다고 하지만 너 같은 여자를 주로 내세우다니 참 한심하구나 라고 했습니다. 그의 눈을 보니 상인육의 표식이 있었고, 이번에 새롭게 상현의 혈기가 된 이라는 걸 알았죠. 그의 시노부는 당신의 싸움을 입으로 하나 보죠? 라고 하면서 싱긋 웃었고, 카야쿠는 건방진 것 바로 내 발 밑에 꿇게 해주지 라고 하며 번개 호흡을 시전했습니다. 그러자 시노부는 벌레 호흡을 시전했고, 그들의 참격은 서로를 스쳐 지나갔죠. 카야쿠는 제법 빠른 몸놀림을 가지고 있군. 내 첫 번째 공격은 피했을지 몰라도 두 번째 공격은 어림도 없다 라고 하며 다시 번개호흡을 하려고 했는데, 시노부는 어라? 두 번째는 없을 것 같은데요? 라며 씩 웃었죠. 카야쿠는 번개호흡이 나오지 않아 순간 자신의 몸을 봤는데, 자신의 상반신 시노부의 칼에 스쳐 지나간 부분부터 발끝까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이 얼어붙었다는 사실을 깨닫자마자 온몸에 독이 퍼지기 시작했고, 카야쿠는 피를 토하기 시작했죠. 시노부는 저번에 도마와의 싸움에서 얻은 도마의 피를 흡수해 신체력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졌고, 기껏해야 4년 6 정도 되는 카야쿠는 전혀 상대할 수 없었습니다. 시노부의 독은 카야쿠를 붕괴시켰고, 유이 시노부는 그곳을 빠져나갔죠. 한편 상해 코쿠시보와 싸우고 있던 많은 주들, 코쿠시보의 엄청난 공격력에 다들 맥을 못 추고 있었고, 심지어 귀할 때 상위권 주들 교메이, 사네미, 쿄조로가 붙었는데도 코쿠시보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코쿠시보는 내비신 세계를 통해 그들의 공격을 전부 피하며 빈틈을 노려 베어버렸고, 그들은 지금까지 만난 혈기들과는 차원이 다름에 당황하여 본 실력을 끌어내지 못하게 됐죠. 코쿠시보는 다레오 웡월의 공격으로 계속해서 그들을 압박했고, 쿄조로가 앞쪽 방어에 집중한 순간 코쿠시보가 빠르게 옆쪽을 파고들어 쿄조로에게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시노부가 벌레호흡의 검술로 코쿠시보의 칼을 막아낸 후 발차기로 코쿠시보의 몸을 걷어찼죠. 코쿠시보는 그 파워에 뒤로 쭉 물려났고, 저 아이가 도마를 해치운 귀할대 여자라는 걸 한 번에 알아봤습니다. 코쿠시보는 시노부의 몸을 내비친 세계로 꿰뚫어보고 또 한 번 놀랐는데, 그녀의 몸속에 돌고 있는 것은 바로 혈기의 피였기 때문이었죠. 코쿠시보는 시노부에게 달의 호흡 장벽들을 날리자
시노부는 아카자의 파괴를 낮추는 시간에 그 공격들을 요리조리 피했고 도마의 냉기 열정을 두른 찌르기 공격으로 코쿠시보를 압박했습니다. 코쿠시보는 시노부의 공격이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과 동시에 쏟아지는 얼음 헬기술을 눈으로 간파할 수 없었고 얼음 파편들이 박히기 시작했죠. 하지만 코쿠시보의 재생력은 최상위권이었기에 그 정도는 금방 재생해버렸고 시노부는 결국 코쿠시보에게 일륜도를 꽂아 넣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렇지만 코쿠시보의 내비친 세계를 뚫고 일륜도를 직접적으로 몸에 꽂기는 쉽지 않은 상황. 특히 급소에 가까운 곳을 찔러야 독의 효과가 크기에 그쪽을 노렸고 코쿠시보는 그녀의 움직임을 보고 게라가 알아차려 더욱 급소를 강화하게 되었죠. 하지만 코쿠시보 역시 다른 상인들의 피를 전부 주입해 강해진 시노부를 압도하기에는 어려운 상태. 피할 때 이런 사기급 능력을 가진 검사가 있었다니 긴장을 늦출 수가 없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코쿠시보는 전력을 내야겠다며 달의 호흡을 시전했고 시노부를 몰아붙이기 시작했죠. 다양한 궤도로 날아드는 달의 호흡 참격은 파괴살 아침으로도 전부 피할 수가 없었고 몸 이곳저곳에 상처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코쿠시보는 슬슬 끝내주겠다며 시노부를 향해 뛰어들었는데 시노부는 벌레호흡 찌르기 자세를 그제서야 준비했고 코쿠시보는 자세를 너무 늦게 취했구나, 넌 끝이다 라고 했죠. 그런데 그 순간 뒤에서 꽃의 검술이 날아와 코쿠시보의 등을 베어버렸고 코쿠시보는 깜짝 놀라서 뒤를 보니 그곳에는 시노부의 언니 카나에가 제 동생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말아주시겠어요? 라고 했습니다. 코쿠시보는 카나에가 날아오는 기척을 느끼지 못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엄청난 스피드로 접근했다는 것. 코쿠시보는 뒤를 돌아 카나에를 공격하려고 하려다가 순간 시노부의 공격도 시전되고 있다는 걸 깨달아 황급히 다시 시노부 쪽을 봤죠. 역시나 시노부의 벌레호 공격이 날아오고 있었고 코쿠시보는 내비친 세계로 그 공격을 읽은 뒤 방어를 하려고 했지만 어째선지 팔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고 그대로 시노부의 벌레호흡이 심장에 꽂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코쿠시보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라고 생각하며 등 쪽을 보니 방금 카나에게 크게 베은 곳이 전부 얼어버렸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며칠 전 카나에는 의식불명에서 깨어난 후 눈앞에 있는 탄지로 네지코의 남매를 보고 혈기와 인간이 함께 있다는 것에 엄청나게 놀랐다가 자신의 몸이 이전과 다름을 느꼈는데 자신에게 차오르는 어떠한 새로운 힘, 바로 혈기의 신체력이 더해졌다는 걸 알았습니다. 나중에 시노부를 만나 그 이야기를 해보고 나서야 자신 속에 있는 힘은 상인이 도마의 힘이라는 걸 알았는데 예전 도마에게 당해 쓰러졌을 때 시노부가 황급하게 넣은 혈기의 부작용을 없애주는 약이 도마의 힘을 그대로 몸에 축적하게 만들었고 카나에 역시 시노부와 같은 체질을 가졌었기 때문에 혈기의 힘을 손에 넣을 수 있었던 거였죠. 카나에는 혈기의 힘을 얻기 전에도 귀할 때 상인권 주의 실력을 가진 천재 검사였기에 도마의 힘까지 얻게 되자 여러 혈기의 힘을 가진 시노부급의 전투력을 가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도마의 얼음 혈기술을 섞은 꽃의 호흡으로 코쿠시보를 베어냈고 그 상처를 그대로 얼려버려 코쿠시보가 시노부의 공격을 방어하지 못하게 한 것이었죠. 시노부의 공격에 맞게 된 코쿠시보는 그대로 온몸에 독이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그 독을 소화내려고 했지만 그 시간 동안 카나에가 꽃의 호흡 공격을 쏟아냈기에 코쿠시보의 몸은 갈기갈기 찢겨져 버렸고 떨어져 나간 코쿠시보의 목을 시노부가 강력한 찌르기 공격으로 터뜨려버리며 코쿠시보를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부자는 수많은 혈기들이 쪽도 못쓰고 귀할대에게 퇴치당하고 가장 강한 상현이 코쿠시보마저 당해버렸다는 것에 당황하며 도망가려고 했지만 이미 그의 앞에는 여러 명의 주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길을 막고 있었죠. 부자는 순간 자신이 도망가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열이 받았고 혈기의 진정한 힘을 보여주겠다며 복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자의 촉수들이 주들을 몰아치자 주들은 추풍낙엽처럼 우수수 떨어지게 되었고 어찌저찌 해서 무장에게 공격을 성공해봐도 무자는 배임과 동시에 재생해버리는 압도적인 능력을 보여주며 주들을 절망케 했죠. 하지만 그때 시노부와 카나에가 등장해 무장과 맞서게 되었고 주들에게 지금이 그때라고 외쳤습니다. 그의 주들은 주머니에 있는 어떤 피를 칼에 발랐고 무자는 별 생각 없이 다시 촉수를 주들에게 날렸는데 주들은 그 촉수를 베어냈고 카나 역시 무장에게 뛰어들어 무장의 몸을 베어버렸습니다. 그러자 무자는 온몸이 베인 부분이 불에 타는 듯이 고통스럽고 제대로 재생이 되지 않게 되었죠. 그 피는 바로 네즈코의 피. 시노부가 도마를 퇴치하고 카나에를 깨어나게 하기 위해 한참 약을 만들고 있었는데 갑자기 카나에가 깨어났다는 소식을 들렸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곧장 뛰어가 봤습니다. 그러자 카나의 옆에는 탄지로 남매가 있었고 탄지로는 죄송해요, 네즈코가 갑자기 카나의 씨를 보더니 혈기술을 써버려서 라고 했죠. 시노부는 안중에도 없던 네즈코의 혈기술이 바로 혈기에 관한 것들을 태워버리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되며 지금껏 맞는 통치약을 옆에 두고 쓰지 않았던 자신을 바보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네즈코의 혈기술 폭혈은 혈기에 관한 것들을 태워버리는 능력이었지만 카나이는 이전에 시노부가 먹인 약 덕분에 도마의 신체력은 이미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버린 상태였기에 카나의 의식을 깨어나지 못하게 하던 얼음들만 태워버릴 수 있었고 그렇게 카나이는 무사히 깨어나게 된 것이었죠. 그 시노부는 네즈코의 피를 잔뜩 뽑아 여러가지 실험을 했고 혈기술을 유지하는 피를 유리병에 담아
나중에 무잔전에 써먹을 수 있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무자는 허둥지둥대며 패닉 상태에 빠졌는데 포큐를 닮은 조드의 공격은 마치 예전 요리치 혁도의 느낌을 불러일으켰고 트라우마로 인해 두려운 감정만이 가득해졌죠. 그때 시노부가 벌레호흡으로 무장에 뛰어들어 몸 수십 군데를 찔러버렸고 무자의 몸에는 무언가가 퍼지게 되었습니다. 무자는 이 녀석이 다른 상형에 투여한 독들에 대한 정보는 이미 다 있다. 어떤 독을 쓰더라도 나에겐 통하지 않지 라고 했죠. 그러자 시노부는 웃으며 내가 너에게 투여한 건 독이 아닌 약이야 라고 했고 순간 무자는 자신의 신체력이 급속도로 떨어지는 걸 느꼈죠. 그러면서 시노부는 무자를 그대로 발로 차 날려버렸고 무자는 대굴대굴 굴러가면서 쓰러졌습니다. 무자는 부들대며 촉수를 꺼내 시노부를 공격하려고 했지만 나오는 촉수가 어쩐지 마른 오징어 다리처럼 볼품없었고 조금 시간이 지나자 그마저도 나오지 않게 되었죠. 무자는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넣은 거냐? 라고 소리쳤고 시노부는 무자에게 너는 곧 인간으로 되돌아갈 거야 라고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시노부는 그동안 모아놓은 상현들의 피와 네이코의 피를 연구하던 중 혈기의 능력을 완전히 없애버린 약을 만드는 데 성공했고 인간이 되길 염원하던 네이코에게 그 약을 투여하자 네이코가 인간으로 되돌아오게 되었죠. 하지만 네이코는 아무래도 강력한 혈기는 아니다 보니 예외적인 상황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아카자를 불러 그 약을 투여했고 아카자 역시 인간으로 되돌아오게 되자 이건 무자에게도 분명히 효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에 최종 군면에 나서게 된 것이었습니다. 무자는 고통에 허덕이며 뒹굴거리다가 결국에 인간의 몸으로 되돌아오게 되었고 혈기의 힘을 잃은 무자는 울부짖으며 시노부를 저주했죠. 그렇게 귀살대원들은 싸늘한 표정으로 무자의 주변을 둘러싸았고 무자는 덜덜 떨며 날 죽일 셈이냐? 나는 인간이라고 인간을 죽이면 너네는 그저 살인자 집단인 거다 라며 호소했습니다. 귀살대 조들은 그동안의 무장에 대한 원한이 사무치게 끌어올랐지만 애써 참으며 칼을 집어넣었고 염주랭호 쿄유로가 그래 우린 귀살대 혈기들을 대체하고 혈기로부터 인간들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책무 혈기였다고 나나 인간에 대한 저 녀석을 죽여서는 안돼 라고 했죠. 무자는 그래 난 이제부터 인간으로서 지난 과거를 속죄하며 살 테니 우리 지난 과거는 모두 풀자고 라고 했고 귀살대 조들은 뒤를 돌아 무장에게서 조금씩 멀어졌습니다. 무자는 휴 귀살대 녀석들이 멍청해 다행이군 이라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는데 그때 누군가의 주먹이 날아와 무자의 면상을 갈겨버렸고 무자는 코뼈가 부러지고 강냉이가 털린 채 그쪽을 보니 그곳에는 인간이 된 아카자가 있었죠. 그래 귀살대는 인간을 죽이면 안되니까 널 봐줬지만 나는 애초에 인간 시절에도 인간들을 맨손으로 때려 죽인 무지막지한 놈이었다는 건 너도 잘 알테지. 그동안 잘도 나를 가지고 놀았겠다 라고 하며 무자는 폭풍 구타하기 시작했고 무자는 인간이 된 몸으로는 애초에 싸움의 귀재였던 아카자에게 당할 수가 없었기에 주먹 한번 뻗지 못하고 그대로 온몸의 뼈가 박살나며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귀살대 슈들 그 누구도 아카자를 말릴 생각을 하지 않았고 쿄유로는 인간과 인간의 사적인 싸움을 귀살대가 막을 권리는 없지 이라고 했죠. 그렇게 귀살대는 부자의 죽음으로 인해 해체하게 되었고 카나에와 시노부, 카나오는 나비주택으로 돌아가 그곳에 병원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시노부는 본격적으로 사람들을 치료해주는 의사가 되었고 카나에와 카나오는 그곳의 환자들을 간호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시노부의 뛰어난 의술이 소문이 나자 나비저택에는 수많은 환자들이 몰렸고 일손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간호사 모집 공고를 내게 되었는데 수많은 지원자 중 아카자도 있는 걸 보게 되었죠. 아카자는 자신이 예전에 아빠와 코유키를 오랫동안 병간호해본 기억이 있기도 하고 혈기였을 때 저질렀던 과오들을 아픈 사람들을 간호해주며 속죄하고 싶다고 했고 시노부는 아카자를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지원자 중 한 명은 바로 토미오카 기우였는데 기우는 딱히 이렇다 할 간호 경력도 없고 어떤 식으로 간호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일단 시노부가 이곳에 있으니 왔다고 했고 시노부는 뭐 이런 지원자가 다 있느냐고 화를 내며 싸늘하게 합격 도장을 찍었죠. 그렇게 아카자와 기우는 함께 나비저택에서 머물며 간호사 생활을 했는데 어느새 아카자는 카나에와 엄청나게 친해지게 되었고 둘은 서로의 따뜻한 면을 보며 연인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시노부는 아니 언니 혈기와 사이좋게 지내는 세상에 왔으면 좋겠다고 하더니 혈기였던 이와 이런 식으로 사이좋게 지내게 되는 거냐며 툴툴거렸죠. 게다가 나비저택에 자주 놀러오던 탄지로까지 카나와 연인으로 거듭나버린 바람에 시노부는 더욱 신경이 곤두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시노부는 저 음침한 바보는 내게 언제쯤 고백하려나? 라며 기우를 찌릿하고 째려봤고 기우는 어디서 시선이 느껴지는데 기분 탓인가? 라고 하며 그 자리를 피해버리면서 이 시나리오가 끝이 나게 되죠. 이번 먼치키 시노부 편에서는 기존에 해보지 않았던 카나에와 아카자를 이어버리는 전개를 봤는데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겨주시고 저는 다른 재밌는 시나리오 들고 또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 사요나라.